7천억 재벌이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악취 진동하는 쉼터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오열했어요. 이 죄인을 죽여다오, 제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황제 한진우 회장이었습니다. 냉혈한이라 불리며 수많은 경쟁자를 무너뜨린 그 남자가 다 헤어진 점퍼를 걸친 노숙자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회장의 시선은 노인의 손목 안쪽 희미하게 남은 문신 하나에 꽂혀 있었어요. 세월에 바랜 그 흔적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재벌 회장은 노숙자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한 걸까요? 저 낡은 문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것은 35년 전 묻힌 진실과 끝내 서로를 놓지 못한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진우 회장은 강남 본사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누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회장님이 35년간 찾으셨던 분, 서울 외곽 영천 쉼터에 계십니다. 한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드립니다. 아버지의 죄? 한 회장은 그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든 사진 한 장이 그의 심장을 먹게 했거든요. 쉼터 급식소에서 식판을 닦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굽은 허리, 왼쪽으로 기울어진 자세.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회장의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35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낡은 사진이 있었죠. 1987년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왼쪽 청년의 팔뚝에는 투박한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삼각형 안에 수평계가 그려진 세상에 단 둘뿐인 우정의 낙인. 한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돌려. 비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에는 금융권 회장단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일정이 다 취소해. 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0평생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던 그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검은색 마이바흐가 강남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낡은 공장지대와 허름한 건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35년 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도 저런 거리를 떠돌았어요. 호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이 내일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자신의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자기 밥을 덜어주고 추우면 자기 점퍼를 벗어주던 사람.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의리 있던 친구. 기철이.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년 그 사고가 났던 날이면 한 회장은 아무도 모르게 빈 소주잔을 앞에 놓고 밤을 지새우곤 했죠. 찾아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어요. 하지만 기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느새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차가 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쉼터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와 값비싼 코트를 걸친 노신사. 수군거림이 퍼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쉼터 내부는 예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천장 곳곳에 누수 자국이 번져 있었고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거렸어요. 코를 찌르는 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그러나 한 회장은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급식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 김씨.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식판을 이따위로 닦으면 어떡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도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직원이 한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있었어요. 노인은 휘청거리면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체념한 사람 특유의 담담함만이 묻어 있을 뿐이었죠. 죄송은 무슨, 밥값도 못하면서 여기 얼마나 더 눌러 앉을 거야? 짐 싸서 나가. 직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닦던 식판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식판들이 바닥을 뒹굴었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당장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노인이 기철인지 아닌지. 노인이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줍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헤어진 소매가 걷히며 손목 안쪽이 드러났어요. 한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희미하지만 분명했어요. 삼각형 안에 수평계가 그려진 문신. 35년 전 어느 여름밤 소주에 취해 서로의 팔에 바늘로 새겼던 바로 그 문신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약속이자 평생을 함께하자던 맹세의 증표였죠. 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수천만 원짜리 코트가 더러운 바닥에 끌렸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기철아. 그 한마디에 노인의 동작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노인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박듯 엎드렸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이 죄인을 용서해다오. 35년을 찾았어. 급식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 호통을 치던 직원도 주변의 노숙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7천억 재벌이 왜 이름 없는 노숙자 앞에서 오열하는 건지. 노인, 기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엎드린 한 회장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마치 됐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왜 기철은 3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회장은 죄인이라는 말까지 하며 용서를 빌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987년 서울 강남의 한 건설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로 맺은 약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약속이요. 1987년 서울은 뜨거웠습니다. 이듬해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었죠. 강남 일대는 특히 심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빌딩이 솟아올랐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이 그 빌딩을 세우느라 땀을 쏟았습니다. 23살 한진우도 그중 한 명이었죠. 고향에서 쫓기다시피 상경한 그에게 서울은 냉혹했어요. 연고도 학벌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막노동뿐이었죠. 그렇게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현장에 발을 들인 첫날, 진우는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 쉴 새 없이 오가는 크레인, 고함과 망치 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멍하니 서 있던 진우의 등을 누군가 툭 쳤어요. 야, 거기 서 있으면 죽어. 비켜. 돌아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죠. 그게 기철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기철은 진우보다 2살 위였어요.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와 현장을 전전한 지 벌써 3년 차인 베테랑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보다 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첫날 점심시간 기철이 진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죠. 기철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어요. 투박한 양은 도시락에 담긴 식은 밥과 김치찌개.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첫 월급 나오면 갚을게. 됐어. 그냥 먹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짝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은 늘 함께했고 퇴근 후에는 쪽방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진우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자기 회사를 세워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그 꿈을 이루려면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고 싶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철이 봉투 하나를 진우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이게? 등록금. 야간 대학 다니고 싶다며.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기철이 석 달간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기철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송금도 해야 했고 본인 생활비도 빠듯했죠. 야, 이건 안 돼. 내 돈인데. 됐어. 나는 공부 머리가 없잖아. 근데 너는 달라. 너는 뭔가 될 놈이야. 기철은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우야, 내가 잘 돼야 나중에 우리 같은 놈들 무시 안 당해. 그러니까 공부해. 대신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나 안 잊어버리면 돼. 진우는 한참을 말없이 기철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알았어. 절대 안 잊을게. 그의 여름 두 사람은 우정의 맹세를 새겼습니다. 쪽방에서 소주를 마시던 어느 밤이었어요. 기철이 바늘과 먹물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새기자. 뭔데? 문신. 수평계. 건설 현장에서 수평을 맞출 때 쓰는 수평계. 삐뚤어지지 말고 반듯하게 살자는 의미였죠.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우정도 그렇게 단단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서로의 팔뚝에 바늘을 찔러가며 투박한 문신을 새겼어요. 아팠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서툴고 삐뚤빼뚤한 문신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약속이었죠. 이제 우린 형제다. 기철이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제야. 평생. 그러나 운명은 그 약속을 시험하려는 듯 잔인한 비를 내렸습니다. 그해 7월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퍼부었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일정에 맞추려면 공기를 단축해야 했거든요. 현장 소장 최피로는 안전보다 속도를 강요했죠. 비 온다고 놀 거야? 공기 못 맞추면 너희들 월급 없어. 노동자들은 불안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진우와 기철은 5층 높이의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발판은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철근은 녹슬어 불안했죠. 진우는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 오늘 좀 이상해. 위험한 것 같아. 기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래. 빨리 끝내고 내려가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르르르. 지축을 올리는 굉음과 함께 발밑이 흔들렸어요.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소리, 철근이 비틀리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거푸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뛰어! 기철이 외쳤어요.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판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진우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철근 더미가 그를 향해 쏟아져 내렸죠. 죽는다. 진우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누군가 자신을 세게 밀쳤습니다. 몸이 옆으로 굴러갔어요. 동시에 귀를 찢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기철아. 진우가 고개를 돌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이었어요. 기철이 쏟아진 콘크리트 더미에 하반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죠. 기철아, 기철아. 진우는 미친 듯이 기철을 불렀어요. 하지만 기철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 너 괜찮아? 다행이다. 그 말을 끝으로 기철은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진우는 기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살아달라고, 제발. 기철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을 크게 다쳐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어요. 의사는 말했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노동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진우는 침대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기철은 오히려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울지 마. 내가 살았잖아. 그거면 됐어. 진우는 그 말에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자신을 살리려다 기철은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는 음모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현장 소장 최피로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노동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언론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죠. 올림픽을 앞둔 대형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발칵 뒤집혔어요. 자칫하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판이었죠. 고위 임원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론이 내려졌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 회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현장 소장 최피로에게 밀명이 떨어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돌리라는 지시였죠. 최피로는 비열한 자였어요. 평소에도 노동자들을 개무시하고 안전 장비 비용을 빼돌리기로 악명 높았죠. 하지만 윗선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자리와 이익뿐이었어요. 최피로는 희생양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힘없고 연고 없고 반박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기철이었죠. 그날 밤 최피로는 부하 직원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야, 이 서류 날짜 7월 12일로 바꿔. 그리고 김기철이 서명란에 도장 찍어 넣어. 근데 소장님, 이러다 걸리면. 걸려? 누가 확인하냐? 저놈은 지금 의식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고 살아나도 뭐라 못해. 평생 불구로 살 놈이 어디 가서 하소연이나 하겠어? 최피로는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모든 서류가 조작됐습니다. 사고 당일 기철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으로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건 최피로 본인이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폭우 속에 공사를 강행한 것도 전부 그의 결정이었죠. 진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기철이 형은 나를 살리려다 다친 거라고. 형이 무슨 잘못이야. 진우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최피로가 먼저 진우를 찾아왔어요. 한진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최피로는 진우를 현장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자네도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어. 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우 역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는 허위 진술이 적혀 있었어요. 최피로가 다른 노동자들을 협박해서 받아낸 거짓 증언이었죠. 이게 무슨... 간단해. 자네가 입 다물면 이 서류는 세상에 안 나가. 근데 자네가 계속 설치면... 최피로는 비열하게 웃었어요. 자네도 공범으로 엮어서 같이 감옥 보내줄게. 어차피 증거는 내가 다 쥐고 있으니까.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피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자네 친구 기철이 수술비가 얼마인지 알아? 앞으로 재활 치료비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은 들 거야. 자네가 감옥 가면 그 돈 누가 내? 됐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자네한테도 기철이한테도 좋은 거야. 최피로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진우는 병원으로 기철을 찾아갔어요. 기철은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 다리는 영영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뒤였죠. 그런데도 기철은 담담하게 웃고 있었어요. 야, 왔어? 그렇게 우울한 얼굴 하지 마. 나 안 죽었잖아. 형? 최피로 그 새끼가. 진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조작된 서류, 협박, 기철에게 뒤집어 씌워진 누명까지. 기철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죠. 이야기가 끝난 뒤 기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뭐? 나도 다 알아. 최 소장이 어제 왔었거든. 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철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 가만히 있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대신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걸로 서류에 도장 찍으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찍었어.
진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 미쳤어. 왜 그런 걸 찍어? 형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기철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어요. 진우야, 들어. 기철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이 다리로는 현장 일 못해. 어차피 불구신세로 살아야 돼. 근데 너는 달라. 무슨 소리야, 형? 너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 내가 잘 돼야 해. 근데 여기서 나까지 끌어안고 가면 너도 같이 무너져. 기철은 진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발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나는 괜찮아. 진짜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철은 그런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야, 울지 마. 사내 새끼가. 우리 문신 봐봐. 기철이 소매를 걷었어요. 삼각형 안에 수평계가 새겨진 문신이 보였죠. 삐뚤어지지 말고 반듯하게. 기억나지? 나는 삐뚤어져도 괜찮아. 근데 너는 반듯하게 가야 해. 약속해. 형? 약속해, 진우야. 진우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병원을 찾았을 때 기철의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아니, 504호 환자분요? 새벽에 퇴원하셨는데요. 진우는 기철의 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철의 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대신 작은 쪽지 하나가 창틀에 꽂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잘 살아. 너는 꼭 성공해라. 형은 괜찮다. 찾지 마.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날 이후 기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연락해도 소식이 없었고 어디를 수소문해도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기철은 진우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기철이 원한 대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기철을 찾아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그 다짐 하나로 진우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텨서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죠. 거기서도 죽어라 일해서 인정받았고 결국 자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한성건설. 그게 지금의 7천억 재벌 한진그룹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올라서도 진우의 가슴 한쪽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철을 찾지 못한 채 흘러간 35년. 그 세월 동안 진우는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노숙자 쉼터 급식소, 바닥에 무릎 꿇은 한진우 회장과 그 앞에 멍하니 선 기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팽팽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죠.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굵은 물줄기가 타고 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진우야. 35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 기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만큼은 선명했습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형? 정말 형 맞지?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니지? 기철은 대답 대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흐릿한 문신이 드러났어요. 한 회장도 자신의 소매를 걷었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삼각형 안에 수평계. 35년 전 그 밤 서로의 팔에 새겼던 약속의 증표였어요. 두 노인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오열했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분위기를 깼어요. 아까 기철을 구박하던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성큼성큼 다가왔죠. 야, 김씨.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 직원은 한 회장 일행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값비싼 옷차림을 보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죠. 오히려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온 양반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숙자 쉼터예요. 구경하러 온 거면 나가시죠. 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천천히 기철의 품에서 몸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70대 노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자세였죠. 내가 아까 이분한테 뭐라고 했지?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 그 영감탱이요? 일을 너무 못해서 좀 혼냈죠. 왜요? 뭐가 문제예요? 혼냈다고? 한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직원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아, 왜 그래요? 뭔데? 내 놈이 이분한테 어깨를 밀치고 식판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내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야. 그런 분한테 감히 반말에 손찌검까지? 아니, 그게... 저는 그냥...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뒤늦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 회장의 수행원들이 어느새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말해봐. 한 회장이 호통쳤어요. 그 기세에 직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이분한테 해. 한 회장이 기철을 가리켰어요. 직원은 허둥지둥 기철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달랐어요. 그는 직원을 냉랭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박준호입니다. 박준호. 좋아, 기억해두지. 한 회장은 수행비서를 돌아봤어요. 이 시설 운영하는 곳이 어디야? 서울시 산하복지재단입니다. 회장님. 내일 당장 그쪽 책임자 만나게 잡아. 그리고 이자의 신상 파악해서 보고해.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제야 눈앞의 노신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회장님이시라고요? 한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코트를 벗어 기철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가 기철의 낡은 점퍼 위에 포개졌죠. 형, 가자. 이런 데 더 있으면 안 돼. 진우야, 나는 괜찮아. 여기도 나쁘지 안 돼.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형은 내 집에서 지내. 아니, 형 집을 새로 마련해 드릴 거야. 최고급으로. 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정말. 형? 한 회장이 기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이야. 35년 동안 형을 찾았어. 하루도 안 잊었어. 형이 나한테 해준 거, 나 다 기억해. 한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형 때문에 내가 살았어. 형이 날 밀쳐내지 않았으면 나는 그날 죽었어. 그런데 형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고 나는 떵떵거리며 살았어. 이게 말이 돼? 진우야, 제발 이번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형한테 빚진 거
이제 갚게 해줘. 기철은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35년간 삼킨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결국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퍼졌어요. 그는 수행원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분을 내 집으로 모셔라. 최고급 의료진 대기시키고 방에 먼지 하나 없게 준비해. 오늘부터 이분은 내 친형님이야. 아니, 이 회사의 명예 회장님으로 모실 거다. 알겠나?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기철의 팔을 부축하며 쉼터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직원 박준호가 벌벌 떨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한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검은색 마이바흐가 기철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35년 만에 귀환이었죠. 한 회장의 표정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회장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기철의 손을 잡은 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 35년 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어디서 뭘 하며 살았어?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죠. 별거 없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았어. 다리가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노숙자 쉼터까지? 응. 한 5년 됐나? 그 전에는 공원에서 잤어. 한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자신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살 때 기철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형, 그 새끼. 최피로 말이야. 그 새끼가 형한테 합의금 줬다며. 그 돈은? 기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아, 그건. 기철은 대답을 피하듯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피곤하네. 한 회장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죠. 합의금을 받았다면 최소한 굶지는 않았을 텐데 왜 기철은 노숙자까지 전락했던 걸까요? 그 의문의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기철이 한 회장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고급 의료진의 치료 덕분에 기철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아침이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35년 전 쪽방에서 나눠 마시던 그 소주와 같은 상표였어요. 한 회장이 일부러 구해온 거였죠. 형, 기억나? 그때 우리 이거 마시면서 문신 새겼잖아. 그래, 기억나지. 내가 바늘 무서워서 눈 질끈 감고 있었잖아. 아, 그건 좀. 기철이 피식 웃었어요. 한 회장도 따라 웃었죠.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형,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한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 합의금 말이야. 최피로한테 받았다면서. 그 돈 어디 썼어? 기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철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건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 누군데? 성진건설 최진호 사장님이십니다. 급하게 뵐 말씀이 있다고. 기철의 손이 움찔했어요. 소주잔이 흔들렸죠. 한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진호? 성진건설? 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성진건설은 한진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최진호라는 이름은 익숙했지만 딱히 특별한 인상은 없었죠. 들여보내. 네, 회장님.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 중반쯤 돼 보이는 기름기 번지르르한 얼굴. 양복은 번듯했지만 눈빛은 교활했죠. 한 회장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기철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한 회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기철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들어서자마자 한 회장에게 굽신거렸어요. 아이고, 한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한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죠. 그때 기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피로. 한 회장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최진호가 아니라 최피로. 35년 전 그 비열한 현장 소장.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피로 그놈이 개명을 하고 숨어 살았던 겁니다. 성진건설 최진호 사장이 바로 35년 전 기철의 인생을 망친 그 최피로였던 거예요. 너, 최피로 맞지?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최피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하, 회장님, 저를 아시나 봅니다.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죠. 젊었을 때. 인연?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깟 인연이라고? 35년 전 서류 조작하고 누명 씌우고 사람 인생 망친 게 인연이야? 최피로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그게 무슨 35년 전 일 내가 다 알아.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서류 조작하고 가짜 도장 찍고 기철이한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운 거, 나한테 협박한 것도 다 기억해. 그리고 이름까지 바꾸고 내 밑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야? 이 뻔뻔한 놈이. 최피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어요. 아니, 회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최피로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게 어쩔 수 없이야. 멀쩡한 사람한테 누명 씌워서 인생 망치는 게.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가. 닥쳐. 한 회장의 호통에 최피로가 입을 다물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떨고 있던 최피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건 35년 전 일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에요. 지금 와서 이러시면.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으로 끝났다고? 그래, 법적으로는 끝났겠지. 하지만 사람 도리로는 안 끝났어. 한 회장이 최피로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너 지금 내 밑에서 장사하고 있지? 성진건설 매출 대부분이 우리 한진그룹 하청이잖아. 최피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잘 들어. 오늘부로 성진건설하고 계약 전부 끊을 거야. 그리고 업계에 소문도 퍼뜨릴 거다. 최피로, 아니 최진호가 어떤 인간인지. 회장님, 그러시면 저는 망합니다. 제발. 최피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 전 직원 박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35년 전에 기철이한테 무릎 꿇었어야지. 지금 와서 나한테 꿇으면 뭐해.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꺼져. 한 회장이 손짓하자 수행원들이 최피로를 끌어냈어요. 최피로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만 한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한 회장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형, 괜찮아?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기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잊으려 애썼던 악몽이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한 회장은 기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 그놈이 분명히 무슨 짓을 또 할 거야. 저런 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 그놈이 덤비면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해. 한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기철은 잠시 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최피로가 어떤 수를 쓰든 반드시 그의 본색을 드러나게 만들겠다고. 며칠 후 기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기철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한진우 회장님이 쓰러지셔서. 기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최피로가 드디어 움직인 거죠. 뭐라고요? 진우가 쓰러졌다고요? 일부러 당황한 척 연기했어요. 네, 지금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보호자분 연락처로 기철 씨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철은 점퍼 안쪽에 손을 넣어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며 녹음 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기철은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펜트하우스 경비원이 만류했지만 기철은 뿌리쳤어요. 택시 불러줘. 빨리.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택시는 병원이 아닌 외곽으로 향했어요. 기철은 모르는 척했죠. 아저씨,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택시가 한적한 골목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기철을 끌어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기철은 저항하는 척했어요. 다리가 불편한 그로서는 어차피 역부족이었죠. 남자들은 기철을 질질 끌고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희미한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죠. 기철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만이네, 김기철 씨. 최피로였습니다. 양복 차림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어요. 최피로. 내가. 그래, 나야. 35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마무리하려고. 최피로가 기철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야, 김기철. 솔직히 말해봐. 한 회장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35년 전 일을 어디까지 말한 거냐고.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최피로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말 안 해? 좋아. 그럼 내가 짐작해 볼게. 최피로가 일어섰어요. 아마 다 말했겠지. 내가 서류 조작한 것, 너한테 누명 씌운 것, 한진우한테 협박한 것, 다 짓거렸을 거야, 안 그래? 근데 말이야, 그게 뭔 소용이야? 증거가 없잖아. 35년 전 서류는 다 없어졌고 증인도 없어. 최피로가 비열하게 웃었어요. 내 말만 있으면 뭐해? 그냥 노숙자 노인네 헛소리로 끝나는 거야. 기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날 없애려고? 똑똑하네. 최피로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한 회장도 증거가 없어. 그럼 나는 안전하지. 진우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뭘 어쩌겠어? 내가 사라지면
그냥 노숙자 노인이 어디론가 떠난 걸로 처리되겠지. 35년 전처럼 최피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편하게 잠들어. 그리고 다시는 안 깨어나지. 기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최피로, 너 후회 안 해? 뭘? 35년 전에 한 짓, 그리고 지금 하려는 짓. 최피로가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 내가 왜? 나는 살기 위해 그랬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살기 위해서라면 남의 인생 망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 상관없어. 최피로가 기철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힘없는 놈은 밟히는 거야.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최피로는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 너한테 준다던 합의금 2천만 원 중에 절반은 내가 먹었어. 기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80년대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야. 그 돈으로 내 사업 미천 삼았지. 최피로가 킬킬 웃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성진건설은 내 피값으로 세운 거야. 고맙다, 김기철. 기철은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다 말한 거야? 응? 뭐? 내가 저지른 짓 다 말한 거냐고. 최피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중요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 쏟아졌죠. 최피로는 당황해서 눈을 가렸습니다. 뭐야?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진우 회장이 걸어 들어왔죠. 최피로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한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한 회장은 대답 대신 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철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형, 고생했어. 기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점퍼 안쪽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녹음. 최피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제야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 조작, 합의금 횡령, 지금 납치 및 살인 미수까지 내 입으로 다 자백했잖아. 증거가 없다며? 지금 내 목소리가 증거야. 이건 불법이야. 함정 수사잖아. 함정 수사? 한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경찰이야? 그냥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지.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려 한 건 엄연한 범죄야. 경찰이 최피로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피로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억울해. 한 회장, 우리 35년 인연인데 1억이야. 인연? 한 회장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어요. 35년 전에 내가 그 인연 끊었잖아. 기철이 인생 망칠 때 말이야. 최피로가 끌려나갔습니다. 창고에는 한 회장과 기철만 남았어요. 기철이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내가 고맙지. 형이 이 위험한 역할을 해줬잖아. 형, 무섭지 않았어? 솔직히 좀 무섭긴 했지. 기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35년 전에 훨씬 더 무서운 걸 겪었잖아.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회장은 기철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최피로가 경찰차에 실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히히 킬킬킬. 섬뜩한 웃음이었죠. 경찰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웃어?
한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최피로는 광기 어린 눈으로 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진우, 너 진짜 몰라서 그래? 뭘?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이야. 한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죠. 헛소리 집어치워. 헛소리? 아니야, 이건 진짜야. 최피로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너 대학 졸업할 때 장학금 받았지? 익명의 후원자한테서. 한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야간 대학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장학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발신이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덕분에 졸업까지 할 수 있었고, 그게 성공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 장학금 말이야, 누가 보낸 건지 알아? 기철이야. 김기철. 한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고개를 돌려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무슨 소리야? 기철이 형이 왜? 야, 진짜 모르냐? 최피로가 킬킬거렸어요. 기철이가 받은 합의금 1,000만 원 있잖아.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너한테 보낸 거야. 익명으로. 80년대 1,000만 원이면 야간 대학 4년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충분했거든. 거짓말. 거짓말 같아?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 나 지금 끝난 인생이야.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한 회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기철이 그놈 합의금 받자마자 나한테 왔어. 무릎 꿇고 빌더라고. 이 돈을 한진우한테 장학금으로 보내달라고. 대신 절대 자기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최피로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나도 어이없었어. 평생 장에 안고 살아야 하는 놈이 자기 치료비도 없으면서 남학비를 대신 내겠다고? 미친놈 아니야? 한 회장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기철에게 다가갔죠. 형, 이게 사실이야? 기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 나 좀 봐. 제발.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미안해, 진우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형? 그 돈은 형 치료비였잖아. 기철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끝난 몸이었어. 근데 그 돈은 끝나지 않은 놈한테 써야 했지.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형이 35년 동안 처음엔 공사판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고 했어. 근데 이 다리로는 아무도 안 써주더라. 그렇게 몇 년 버티다가 결국 길에 나앉게 된 거야. 한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의 밑바탕에 기철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기철이 천천히 다가와 한 회장의 어깨를 감쌌어요. 울지 마, 진우야. 어떻게 후회를 안 해, 형? 후회? 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35년 동안 행복했어. 신문에서 내 이름 볼 때마다, TV에서 내 얼굴 볼 때마다, 아, 내 동생이 해냈구나. 내가 믿은 놈이 진짜 해냈구나. 그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 기철이 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잃은 게 아니야. 바꾼 거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내가 증명해줬잖아. 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기철의 손을 부여잡고 울 뿐이었죠. 경찰들도 수행원들도 아무도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쌓인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참 후 한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형,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응?
나한테 형 위치를 알려준 사람. 익명의 제보자 말이야. 그게 누군지 알아? 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몰라. 한 회장은 최피로를 돌아봤습니다. 최피로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죠. 최피로, 너 혹시 알아? 누가 나한테 기철이 형 위치를 알려줬는지. 최피로는 피식 웃었어요. 그것도 몰라? 웃기네. 뭐? 내 아들이야. 한 회장과 기철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들 최현우. 그놈이 배신한 거야. 최피로의 목소리에 분노와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놈이 우연히 알게 됐어. 내가 3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서재에서 옛날 서류를 발견한 거지. 한 회장은 침묵했어요. 최피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놈이 변하더라고. 나한테 대들고 회사 일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알고 보니 한 회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였어. 최피로가 이를 갈았어요. 내가 키운 자식한테 배신당한 거야. 웃기지 않아? 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피로의 아들. 그 청년이 아버지의 죄를 알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진실을 알린 거였어요. 발신인이 없었던 편지의 뒷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드립니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죠.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몰라. 연락 끊긴 지 한 달 됐어. 한 회장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최현우라는 청년 찾아봐. 만나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피로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한 회장과 기철만 남았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죠. 형, 이제 다 끝났어. 그래, 끝났네. 기철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응? 고마워. 한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맙지. 35년간 나를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노인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최피로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서류 조작, 합의금 횡령, 납치 및 살인 미수.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최피로는 법정에서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자백했으니까요. 판사는 최피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사실상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선고를 듣는 순간 최피로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남을 밟고 올라섰는데 결국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거였어요. 한 회장은 재판 결과를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통쾌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탈할 뿐이었죠. 이걸로 형이 잃어버린 3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한 회장은 기철 옆에 앉아 말했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돌아와. 근데 진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 기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부터잖아.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한 회장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5년을 잃고도 원망 한마디 없는 기철이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한 회장은 기철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가보면 알아. 차는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어요. 한진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지상 63층, 서울에서 손꼽히게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여긴 왜? 기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회장은 대답 대신 기철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6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상승했죠.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철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탁 트인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굽이치고 빌딩 숲이 반짝거리고 저 멀리 북한산까지 보였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라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여기가 형 집이야. 기철이 한 회장을 돌아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여기 꼭대기층 전체를 형 펜트하우스로 꾸몄어. 오늘부터 형은 여기서 살아. 기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회장이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기억나? 35년 전에 우리가 한 약속. 기철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기억나고 말고요.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987년 어느 밤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두 청년은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야, 진우야. 우리도 언젠가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자. 그래. 언젠가 우리가 저런 빌딩 세우고 제일 높은 데서 소주 한잔하자. 약속이다. 그래, 약속?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막노동꾼 두 명이 무슨 수로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말했어요. 형, 우리 그 약속 지키는데 35년이 걸렸어. 근데 결국 지켰잖아.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볼 위로 굵은 물줄기가 타고 내렸어요. 진우야. 형, 여기서 같이 살자. 매일 저녁 저 노을 보면서 소주 한잔하자. 35년 밀린 거 다 갚아야 하잖아. 기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한 회장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야, 진우야. 응? 소주 어디 있어? 한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소주병 2개를 가리켰어요. 35년 전 쪽방에서 마시던 그 소주와 같은 상표였죠. 두 노인은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짤그랑 맑은 소리가 울렸죠. 형, 건배. 그래, 건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35년 전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달았어요. 함께 마시니까요. 기철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문신이 드러났어요. 한 회장도 자신의 소매를 걷었죠. 두 사람은 문신을 나란히 맞대봤습니다. 삼각형 안에 수평계. 세월의 발에 흐릿해졌지만 그 의미만큼은 선명했어요. 삐뚤어지지 말고 반듯하게. 기철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문신 많이 바랬다. 그러게. 근데 형, 신기하지 않아? 뭐가? 한 회장이 문신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문신은 바랬는데 우리 우정은 안 바랬잖아. 기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 원래 이랬어. 거짓말. 옛날에는 입 짧아서 맨날 나한테 밥 뺏어 먹기만 했잖아. 두 노인이 깔깔 웃었어요. 35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환하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났죠. 두 노인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그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철이 말했어요. 진우야. 76. 응? 우리 내일 뭐 하지? 한 회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뭐 할까? 기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같이 있으면 되니까. 한 회장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35년을 기다린 두 사람에게 이제 내일이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친구. 멀리 있어도 생각만 하면 따뜻해지는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시간을 이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